북한군에서 남편의 억울한 죽음, 2살 딸을 업고 DMZ를 넘자 수십 발의 총알이 쏟아졌다. 북한 폭풍군단의 특수부대 여성이 대한민국 GOP에 귀순하며 벌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황해남도 사리원 외곽 거대한 산맥의 심장부에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11군단의 비밀 훈련장이 있었다. 그곳은 북한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 경보병 및 특수작전 부대원들을 벼려내는 용광로였다. 백시우 상위는 그 용광로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그녀는 군단 직속 756대 연합부대 소속, 그 중에서도 여성으로만 구성된 해상저격여단의 최우수 저격수였다. 바다를 통해 적 후방에 침투하여 수뇌부를 암살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 그녀의 73식 저격 보총 저격 소총 은하는 800m 밖의 동전도 꿰뚫는다는 전설이 따랐다. 그녀의 눈은 매의 눈이었고 심장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듯 했다. 훈련장에서 그녀는 얼음이었지만 관사로 돌아오면 그녀는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우리 시우, 오늘 또 훈련장에서 병사들 울렸구만. 남편 강철민 상위가 2살배기 딸 별아를 안고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철민은 11군단 후방공급 사령부 후방총국 소속의 성실한 군수장교였다. 매일같이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을 아끼려 동분서주하는 남편을 보며 시우는 훈련의 고됨을 잊었다. 시끄럽소. 별아, 이리 와. 어미 좀 보자. 시우가 위장복을 벗기도 전에 딸을 품에 안았다. 아이에게서는 젖비린내 대신 옥수수 가루와 햇볕 냄새가 섞여났다. 그것이 시우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조국의 전부였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아사가 온 나라를 휩쓸던 시절, 군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1군단처럼 최전방이 아닌 전략 예비부대는 보급 순위에서 밀려나기 일쑤였다. 병사들은 굶주림으로 쓰러져갔고 훈련은 통나무를 굴리는 신용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군단 사령부의 장성들과 정치위원들의 관사에서는 매일 밤 기름진 고기 냄새와 수입산 술 냄새가 흘러나왔다. 어느 날 밤 철민이 창백한 얼굴로 관사에 돌아왔다. 시우, 당신 절대 모르는 척해야 하오. 무슨 일이오? 오늘 삼창고를 점검했어.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1년치 동계 피복과 식량이 통째로 사라졌어. 장부상으로는 이미 지급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더군. 뭐라고? 그럼 병사들은 그뿐만이 아니오. 군단장 동지가 새로 짓는 원산 초대소 별장으로 우리 군단 후방 총국 명의의 유류기름가 매일 밤 열차로 빠져나가고 있었어. 병사들은 발이 얼어터지는데 그놈들은 별장 바닥 데울 기름을 빼돌린 게요. 시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다. 조국을 좀먹는 반역 행위였다. 당신, 그걸 보고했소? 했소. 정치지도원 동지에게. 그런데 그 동무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강동무 못 본 것은 없는 기요라고 웃더군. 철민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시우, 나 무섭소.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오. 시우는 남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얼음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공포에 함께 떨고 있었다. 괜찮소. 철민 동무. 당신은 옳은 일을 했소.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내 총이 당신을 지킬 거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사흘 뒤 강철민 상위는 적의 특수 파괴 공작 분자 색출 훈련 도중 아군이 설치한 목함 지뢰를 잘못 밟아 사망했다고 통보되었다. 훈련 중 안전사고. 그것이 공식 사인이었다. 시우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남편을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남편의 몸을 직접 확인했다. 지뢰의 파편상이 아니었다. 가슴과 머리에 깨끗하게 뚫린 2발의 총상. 그것은 지뢰가 아니라 그녀의 은하와 같은 73식 저격 보총의 탄은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처리된 것이다. 시우는 총을 들고 군단장 관사로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기 직전
보위사령부 기무사 요원들이 닥쳤다. 백시우 상위. 당신을 정치적 동요 및 군기 문란 혐의로 체포하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는 순간 두 살배기 벼라의 목숨도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모든 것은 박탈당했다. 11군단 해상저격여단 최우수 저격수. 공화국 노령 영웅 칭호. 상위 계급장. 모든 것이 찢겨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폭풍이 아니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네였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반역자의 아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한 달간 보위부 지하실에서 취조를 당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다. 남편 강철민이 남조선 간첩과 내통하여 군사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 자백. 못하오. 뭐야 인연이. 내 남편은 당신들 같은 도둑놈들 손에 죽었소. 하지만 내 남편의 명예까지 당신들 손에 더럽히게 두진 않겠소. 그녀의 눈빛이 죽지 않았음을 본 보위부원은 고문 대신 더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좋아. 백시오. 내년에 그 잘난 충성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내년과 내년의 딸을 이 나라의 가장 밑바닥으로 보내주마. 며칠 뒤 백시우는 낡은 군용 트럭 짐칸에 실렸다. 그녀의 품에는 영문도 모른 채 굶주림에 지쳐 잠든 딸 벼라가 안겨 있었다. 트럭은 일주일을 달려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땅끝에 도착했다. 함경북도 온성군. 조국에서 가장 북쪽 끝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한 얼음의 땅. 내려. 그녀가 내던져진 곳은 41호 경비초소. 인민경비대 제7총국 소속 국경경비여단의 가장 낙후된 초소였다. 그곳은 군대가 아니라 유형수들이 모인 지옥의 수용소와 다름없었다. 백시오. 오늘부로 내년은 이곳 41호 초소의 취사병이다. 내년의 딸과 함께. 여기서 평생 썩으라는 게 장군님의 배려시다. 초소 정치지도원의 비웃음 속에서 시우는 두 살배기 벼라를 업은 채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두만 강변에 섰다. 강폭은 불과 50m. 손에 잡힐 듯한 거리 너머로 중국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던 날 흘렸던 피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이곳으로 버려졌다. 그녀는 불빛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철민 동무. 보고 있소? 나 살아남겠소. 그리고 이 아이. 벼라만큼은 당신을 죽인 이 지옥에서 살게 하지 않겠소. 내 반드시 저강을 건너고 말 거요.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이 복수와 생존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온성군 41호 초소에서의 삶은 생존이 아닌 연명이었다. 백시우는 더 이상 11군단의 엘리트 저격수 백상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반역자의 아내이자 초소의 모든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최하층 노예 백간년이었다. 초소의 겨울은 혹독했다. 두만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부수는 듯 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식량은 멀건 옥수수죽이 전부였고 그것마저 정치지도원과 초소장의 식탁에 먼저 올라간 뒤 남은 찌꺼기였다. 시우는 취사병이었지만 그녀와 벼라에게 돌아오는 몫은 병사들보다도 적었다. 두 살배기 벼라는 영양실조와 혹독한 추위에 시들어갔다. 아이는 폐렴을 앓기 시작했다. 콜록콜록.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딸의 마른 기침 소리는 시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의약품은 사치였다. 군의관은 감기약 하나를 주지 않았다. 반역자의 딸년 따위에게 줄 약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시우는 밤이면 아무도 보지 않는 취사장 구석에서 벼라를 품에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앱녹였다. 벼라야. 어미가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다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원이었다. 생존 훈련의 대가였다. 그녀는 초소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굶주린 병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얼어붙은 땅 속에서 칡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겼다. 심지어 쥐를 잡아 몰래 구워서 그 살점을 벼라의 입에 넣어주었다. 역겨웠지만 어미는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벼라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불덩이 같은 열이 펄펄 끓었다. 이대로는 벼라가 죽는다. 내 남편처럼. 허무하게. 시우는 결심을 굳혔다. 탈출. 오직 그 길뿐이었다. 그녀는 취 사장의 짬을 내어 두만 강변을 살폈다. 그녀는 저격수였다. 관찰과 분석은 그녀의 본능이었다. 강폭은 50m에 불과했지만 30분에 한 번씩 도는 경비병들의 순찰, 강 건너편 중국 변방대의 움직임 그리고 강물 속 얼음의 흐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렸다. 문제는 조력자였다. 혼자서는 강을 건널 수 있어도 아픈 아이를 업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강을 건넌다 한들 중국 땅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단 말인가. 그때 한 사내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서원사. 본명은 서진철. 41호 초소에서 가장 오래 복무한 늙고 지친 부사관이었다. 그는 언제나 말없이 초소 구석에서 담배만 피워댔고 정치지도원의 아첨에도 병사들의 비굴함에도 섞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우가 몰래 캐온 칡뿌리를 벼라에게 먹이려 할 때 서원사가 그녀의 움막으로 들어왔다. 시우는 반사적으로 벼라를 감추고 경계했다. 먹이라. 서원사는 의외의 말을 던졌다. 그는 품속에서 딱딱하게 굳은 건빵 한 조각을 꺼내 벼라의 손에 쥐어주었다. 왜 이러십니까? 서원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래. 황해도 신천에서 근무했어. 11군단은 아니지만 강철민 상이라고. 후방 총국에 아주 고지식한 동무가 하나 있었지. 기억나오? 시우의 눈이 커졌다. 그 동무. 술 한잔 사주면서 우리 마누라가 폭풍군단 저격수라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귀에 딱지가 앉을 뻔했어. 참. 좋은 동무였는데. 서원사는 시우의 남편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시우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이 지옥에서 저 어린 것까지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않소. 시우는 처음으로 경계심을 풀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원사동무. 살려주십시오. 저 말고 이 아이를. 제발. 이 아이를 살릴 길을 알려주십시오. 서원사는 한참 동안이나 타들어가는 담배꽁초만 바라보았다. 그는 정치지도원의 감시가 두려웠다.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몰살당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벼라의 거친 숨소리와 모든 것을 잃고도 딸 하나를 지키려는 시우의 처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길이 하나 있긴 하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 초소의 정치지도원. 저 개새끼가 밤마다 몰래 중국으로 물건을 넘기고 있어. 약초나 사양 같은 것들을 들병 밀수꾼을 통해 넘기고 달러를 챙기고 있지. 그 들병이 오늘 밤 자시 밤 11시에 강을 건널게요. 정치지도원이 그 시간대에 40호 초소 쪽으로 순찰을 돌도록 경비를 조작해놨어. 딱 10분. 10분의 틈이 생길게요. 그 들병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 들병이 당신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게지. 오히려 당신을 보면 신고할 게야. 그리고 강 건너편이 더 문제요. 중국 변방대 놈들이 요즘 탈북자들을 잡아서 되넘기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시우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하지만 서원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강 건너 투먼 땅에 황 노인이라고 있어. 조선족 약초상인데 예전에 내 목숨을 한번 구해준 적이 있어. 그 들병도 황 노인을 통해 물건을 넘기지. 내가 내 목숨값으로 받은 은가락지를 그 들병에게 주겠어. 당신을 황 노인에게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시우는 숨을 죽였다. 이것은 서원사가 자신의 목숨을 거는 도박이었다. 원사동무. 이 은혜를. 됐어. 은혜는 무슨. 강철민 동무에게 진 빚 이렇게라도 갚아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리고 서원사는 시우의 어깨를 잡았다. 백상위. 당신은 폭풍군단 저격수였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오늘 밤 자시 취 사장 뒤편 낡은 배수구를 통해 나가시오.
거긴 강변 철조망의 유일한 사각지대요. 들병은 버드나무 밑에서 기다릴게요. 그놈 이름은 독사요. 절대 믿지 말고 황 노인을 만날 때까지만 이용하시오. 그날 밤 벼라의 열은 펄펄 끓었다. 아이는 이제 울 기력도 젖을 빨 기력도 없어 보였다. 시우는 자신의 모든 옷을 껴입고 벼라를 포대기로 꽁꽁 싸맸다. 그리고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피 묻은 군번줄을 벼라의 목에 걸어주었다. 철민동무, 우릴 지켜주시오. 당신 딸, 꼭 살릴게요. 밤 11시, 초소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치지도원이 순찰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 원사가 취사장 뒷문에서 망을 보았다. 지금이요. 백상위. 가시오. 가서. 꼭. 사람답게 사시오. 시우는 서 원사에게 깊이 고개 숙여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벼라를 업은 채 쥐새끼처럼 좁고 악취나는 배숙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녀의 심장이 꺼져가는 벼라의 심장 소리와 뒤섞여 지옥의 행진곡처럼 울리고 있었다. 영하 25도. 뼛속까지 얼어붙는 온성군의 자정이었다. 백시우는 악취가 진동하는 배수구를 기어나왔다. 차가운 강바람이 젖은 몸을 때리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등 뒤에 벼라는 미동조차 없었다. 죽은 듯이 축 늘어진 아이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천근만근 짓눌렀다. 살아있어야 한다. 벼라야 제발. 서 원사의 말대로 강변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정치지도원이 순찰조를 모두 40호 초소 방향으로 이끌고 간 덕분이었다. 시우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침투술을 본능적으로 사용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몸을 낮추고 철조망의 끊어진 부분을 통과해 강변의 버드나무를 향해 나아갔다. 버드나무 아래 과연 한 사내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독사였다. 그는 시우와 그녀의 등에 업힌 아이를 보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젠장. 서 원사 그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이런 혹까지 붙여서. 가락지는 받으셨소. 닥쳐. 따라와. 10분 안에 못 건너면 내년과 전년 새끼는 그냥 강바닥에 버리고 갈 줄 알아. 독사는 짐승처럼 얕은 강물로 뛰어들었다. 두만강의 온성지구는 겨울이면 강폭이 줄고 수심이 얕아져 얼음이 얼지 않은 곳은 걸어서도 건널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걸어서 건너는 과정이 지옥이었다. 착! 얼음장 같은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물속에 잠긴 돌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살얼음은 유리 조각처럼 피부를 파고들었다. 시우는 비명을 삼켰다. 그녀는 해상저격여단에서 혹한기 해상 침투 훈련을 수없이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업은 몸. 그리고 그녀의 몸은 이미 굶주림과 추위의 한계에 달해 있었다. 콜록, 쿨럭. 그때 벼라가 발작적인 기침을 터뜨렸다. 시우는 얼른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소리는 이미 밤 공기를 갈랐다. 저런 미친. 독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탕.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총성이 울렸다. 순찰을 나갔던 경비대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강 건너편 중국 쪽이었다. 거기 누구야? 움직이면 쏜다. 중국 변방대의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훑기 시작했다. 제기랄. 변방대 놈들이 순찰 시간을 바꿨잖아. 독사는 당황했다. 그는 밀수꾼이었지 총알바지가 될 생각은 없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2년 때문이야. 내년과 전년 새끼만 없었어도. 독사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시우와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물에 쳐넣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 속셈이었다. 죽어. 독사가 칼을 들고 시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백시우는 비록 굶주리고 지쳤지만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다. 시우는 벼라를 아는 채 몸을 반쯤 돌리며 독사가 휘두른 칼을 팔뚝으로 받아냈다. 찍. 방한복이 찢어지며 살점이 파고드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동을 이용해 독사의 칼을 쥔 손목을 꺾어버렸다. 끄악.
독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시우는 지체 없이 얼음물 속에서 무릎을 들어 독사의 명치를 걷어찼다. 컥 소리와 함께 독사가 강물에 고꾸라졌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움직이지 마. 시우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독사의 몸을 방패 삼아 물속으로 더 깊이 잠수했다. 그리고 강물 속에서 독사의 군복을 벗겨내 자신과 벼라의 몸 위에 덮었다. 경비대의 위장복. 그것이 유일한 보호색이었다. 에이 젠장. 또 고라니 새끼가 얼음 밟았나 보군. 서치라이트는 시우와 독사가 엉켜있는 무언가를 잠시 비추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다른 곳으로 향했다. 시우는 숨을 참고 있던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벼라가 숨을 쉬지 않았다. 안 돼. 벼라야. 벼라야 숨 쉬어. 시우는 얼어붙은 뺨을 때리며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했다. 푸아. 몇 번의 시도 끝에 벼라가 기적처럼 약한 숨을 토해냈다. 이 독한 년. 독사가 물속에서 신음하며 일어서려 했다. 시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황 노인. 어디 있소? 내가 왜? 시우는 독사의 목을 틀어쥐고 다시 물속에 처박았다. 황 노인 어디 있냐고 물었소. 투먼씨. 외곽. 폐목제소. 시우는 독사를 강물에 내버려 둔 채 중국 땅을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팔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강물에 섞였다. 마침내 중국 땅의 진흙을 밟았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독사의 옷을 찢어 팔을 지혈하고 벼라를 다시 고쳐 업었다. 그리고 투먼의 불빛을 향해 얼어붙은 시체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투먼시 외곽 폐목제소. 약속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독사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때 목재 더미 뒤에서 횃불 하나가 나타났다. 횃불을 든 것은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었다. 황 노인이었다. 독사놈이 보낸 사람이요? 은가락지 받으셨소. 시우는 서원사가 알려준 암호를 댔다. 황 노인은 횃불을 들어 시우의 행색을 살폈다. 피투성이가 된 팔 얼음이 박힌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 등에 엎인 파랗게 질린 아이. 즉, 서진철 그놈이 결국 일을 저질렀구만. 황 노인은 시우의 팔에 감긴 독사의 군복 조각을 보았다. 독사놈은 어찌했소? 강에 버리고 왔소. 황 노인의 눈이 커졌다.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그 악랄한 독사를 처리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황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횃불을 끄고 손짓을 했다. 일단 따라오시오. 아이가 죽겠소. 날이 밝으면 변방대가 이 일대를 샅샅이 뒤질게요. 그 전에 숨어야 하오. 황 노인이 이끈 곳은 폐목제소 지하에 숨겨진 작은 토굴이었다. 그곳에서 시우는 거의 일주일을 굶은 벼라에게 황 노인이 끓여준 미음을 한 숟갈 떠먹일 수 있었다. 벼라가 미음을 삼키는 것을 본 순간 백시우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지옥의 강을 건넌 한계에 부딪힌 어미였다. 백시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훅 끼쳐오는 낯선 냄새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역한 약초 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희미한 석탄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녀는 자신이 투먼의 폐목제소 지하 토굴에 있음을 깨달았다. 팔의 상처는 깨끗한 천으로 다시 감겨 있었고 그 옆에는 딸 벼라가 낡은 모포 더미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시우는 황급히 벼라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지옥 불처럼 타오르던 열이 기적처럼 내려가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비록 미약하나마 고르게 변해 있었다. 깼소? 황 노인이 토굴 입구에 발을 젖히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옥수수죽 그릇이 들려 있었다. 일단 먹으시오. 꼬박 이틀을 죽은 듯이 잤소. 아이는 내가 가진 약초 중에 제일 귀한 걸 다려 먹였으니 고비는 넘긴 게요. 시우는 그릇을 받아들고 망설였다. 이틀. 그렇게 오래 정신을 잃었다니. 11군단 저격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나태함에 치를 떨면서도 뱃속에서 요동치는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죽을 들이켰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소금이 들어간 따뜻한 음식이었다. 눈물이 옥수수죽 위로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됐어. 내래 서진철 원사 그놈에게 빚진 목숨, 이리 갚는 셈치지. 그나저나 황 노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톡을 구석에 쌓아둔 약초 더미를 뒤적이며 말했다. 문제가 생겼어. 당신이 강물에 처박아 두고 온 독사놈이 살아서 기어나왔어. 시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놈이 변방대에 잡혔는데 살기 위해서 다 불어버린 게요. 온성 42로 초소의 반역자년이 아이를 업고 도강했다. 서진철 원사가 그년과 내통했다. 모조리다. 지금 투머는 발칵 뒤집혔어. 중국 공안 놈들뿐만 아니라 강 건너 보위부국과 안전보위부 놈들까지 사복 차림으로 넘어와서 당신을 찾고 있어. 11군단 특수부대 출신 여군이 탈북했다는 사실에 저 위쪽 평양에서도 난리가 난 게지. 당신은 이제 그냥 탈북자가 아니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들여야 하는 특급 사냥감이 됐어. 황 노인은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톡을 안을 채웠다. 이곳 투머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오. 오늘 밤 당장 여길 떠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연길로 가야 하오. 여긴 국경이라 너무 위험해. 연길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지라 몸을 숨기기에도 남쪽 한국으로 갈 길을 찾기에도 그나마 나을게요. 황 노인은 낡은 지도 조각을 펼쳤다. 투먼에서 연길까지는 수십 리길. 버스를 타면 금방이지만 지금 투먼을 빠져나가는 모든 길목에는 공안의 검문소가 겹겹이 서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상처까지 입은 탈북 여성이 그곳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털어서 통로를 하나 샀소. 내 아들놈 친구가 연길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는데 오늘 밤 투먼의 제지공장에서 종이 뭉치를 싣고 연길로 들어갈게요. 그놈 이름은 마철이요. 돈밖에 모르는 놈이지만 의리는 있지. 그놈 화물칸에 숨어 들어가야 하오. 황 노인은 시우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자신의 며느리가 입던 낡은 조선족 여성의 옷을 내주었다. 그리고 벼라의 옷도 두툼하게 갈아입혔다. 이 옷을 입으시오. 그리고 연길에 도착하면 서탑교회를 찾아가시오. 그곳에 강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돕는 망을 쥐고 있어. 내 이름을 대면 알게요. 시우는 황 노인의 배려에 말문이 막혔다. 이 노인은 서 원사와의 얕은 인연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찌 됐다고 했소. 어서 준비하시오. 그 마철이란 놈 성질이 급해서 1분도 안 기다려줄 테니. 그날 밤 시우는 벼라를 포대기로 단단히 엎고 황 노인의 뒤를 따라 패목제소를 나섰다. 투먼의 밤거리는 삼엄한 경계 태세로 얼어붙어 있었다. 골목마다 공안 순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번뜩였고 낯선 사내들이 담배를 피우며 행인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보위부 놈들이었다. 제지공장 후문. 약속된 장소에 낡은 해방표 트럭이 시동을 켠 채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마철이 초조한 얼굴로 담배를 빨아대고 있었다. 아, 젠장. 황 노인. 왜 이리 늦었소? 공안 놈들 쫙 깔렸는데. 조용히 해. 이 아가씨가 내가 말한 사람이요. 마철은 시우와 벼라를 훑어보더니 질색했다. 아니, 애까지? 노인장, 나 죽일 일 있소? 저 반역자년 잡으려고 보위부에서 현상금까지 내걸었다는데. 그래서 자네 몫을 2배로 준비했네. 황 노인이 묵직한 돈 봉투를 마철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철의 눈이 순간 탐욕으로 빛났다. 2배. 줬소. 대신 저 여자. 연길까지 쥐 죽은 듯이 가야 하오. 만약 검문소에서 걸리면 난 저 여자 모르는 사람이요. 알았소? 알았으니. 어서. 시우는 마철이 열어준 트럭 짐칸으로 기어 올라갔다. 짐칸에는 거대한 두루마리 종이권지들이 빽빽하게 실려 있었고 그 사이에 사람 하나가 겨우 웅크릴 틈이 있었다.
시우는 벼라를 안고 그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걸리면 다 죽소. 마철이 짐칸 덮개를 닫았다. 칠흑 같은 어둠. 퀴퀴한 종이 냄새와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트럭이 거칠게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진동 속에서 시우는 벼라의 입을 막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죽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트럭이 급정거했다. 시발. 검문소다. 마철이 욕지거리를 하는 소리가 덮개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차. 짐칸 확인. 아이 공안 동지. 이거 제지공장에서 나가는 폐지 뭉치요. 냄새만 나지 볼 것도 없소. 닥치고 열어. 쿵쿵. 공안이 짐칸 문을 두드렸다. 시우는 숨을 멈췄다. 벼라가 답답한 듯 몸을 뒤척였다. 제발. 덮개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종이 더미 사이를 훑었다. 시우는 어둠 속 가장 깊은 곳, 종이 두루마리 뒤편에 몸을 밀착했다. 흡. 그때 벼라가 숨을 참지 못하고 작은 소리를 냈다. 손전등 불빛이 정확히 시우가 숨은 곳을 향했다. 공안의 눈과 시우의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3초. 시우는 반사적으로 품속에 카락 노인이 준을 쥐었다. 걸리는 순간 저놈을 찌르고 마철을 제압한 뒤 트럭을 탈취해 돌파한다. 11군단에서 배운 비상탈출 시나리오가 0.1초 만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공안은 씩 웃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전등 불빛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됐어. 덮개가 S다. 시우는 얼어붙었다. 무슨 일인가? 트럭이 다시 출발하고 한참이 지난 뒤 마철이 운전석 격벽을 두드렸다. 살았소, 아가씨.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구만. 방금. 그 공안. 그놈. 내 사촌 동생이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는 아니고 내가 오늘 번 돈의 절반을 떼어주기로 했지. 마철이 기분 좋게 웃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황 노인한테 2배, 내 사촌놈한테 절반. 아가씨 목숨값 되게 비싼 셈이요. 시우는 허탈한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가 알던 조국과는 다른 곳이었다. 부패가 남편을 죽이더니 부패가 그녀를 살렸다. 이 거대한 회색 도시 전체가 돈과 배신과 거래라는 거대한 거미줄로 엮여 있었다. 트럭은 연길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시우는 그 거미줄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연길의 새벽은 투먼보다 훨씬 거대하고 차가웠다. 마철의 트럭은 도시 외곽의 한 허름한 골목에 멈춰섰다. 다 왔소. 저기 보이는 십자가 보여? 저기가 서탑교회요. 내 임무는 여기까지. 마철은 돈을 받은 만큼의 일은 정확히 했다. 그는 시우에게 빵 한 덩어리를 툭 던져주었다. 아가씨, 몸놀림이 보통이 아니던데. 부디 살아남으시오. 여긴 투먼보다 더 지독한 곳이니. 시우는 마철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벼라를 고쳐 업은 채 새벽 안개가 자욱한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팔 상처는 욱신거렸지만 벼라의 상태가 안정된 것만으로도 견딜만했다. 서탑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의 꼭대기층을 빌려 쓴 작은 공간이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시우가 망설이며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황 노인 어른 소개로 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인자해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날카로운 눈매를 한 40대 중반의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을 최 집사라고 소개했다. 황 노인 어른. 그 양반이 또. 일단 들어오시오. 여긴 보는 눈이 많소. 교회 내부는 예배당이라기보다 난민 수용소에 가까웠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담요 한 장에 의지해 칼잠을 자고 있었다. 젖먹이 아이들의 울음소리, 억눌린 기침소리,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가득했다. 강 목사님은 지금 기도 중이시오. 우선 저기 구석에서 좀 쉬시오.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최 집사는 시우와 벼라를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그녀는 따뜻한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눈빛은 시우를 위아래로 훑으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했다. 시우는 본능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11군단 저격수로서 배운 위험 감지 본능이 울리고 있었다. 이곳은 안전한가? 그날 오후 강 목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50대의 인상 좋은 남자였다. 그는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남조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울면서 아멘을 외쳤다. 하지만 시우는 그들의 광기 어린 눈빛에서 희망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의 마지막 발악을 보았다. 강 목사는 설교가 끝난 뒤 시우를 따로 불렀다. 황 노인에게 이야기는 들었소. 백시우 동무, 11군단. 참으로 용감한 일을 하셨소. 아이도 고생이 많았구려. 그는 벼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다. 하지만 시우는 그가 자신의 이름과 출신 부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걱정 마시오. 이곳은 안전하오. 우리는 곧 여러분을 남쪽으로 보낼 길을 열 것이오. 다만 강 목사는 손가락을 비볐다. 길을 여는 데는 헌금이 필요하오. 남조선으로 가는 배를 사야 하고 길을 지키는 공안 동지들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하지. 혹시 가진 것이 있소? 시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가진 것이라고는 남편의 피 묻은 군번줄과 황 노인이 준 칼 한 자루뿐이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 목사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그렇죠? 허허. 괜찮소. 주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 우선 푹 쉬시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시우는 그의 손목에 번쩍이는 금시계를 보았다. 굶주린 탈북자들을 상대로 헌금을 이야기하는 자의 손목에 차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물건이었다. 그날 밤 시우는 잠들 수 없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최 집사가 강 목사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문틈으로 희미한 대화가 새어나왔다. 그래서 전혀는 얼마요? 최 집사의 목소리. 11군단 저격수. 애까지 딸렸지만 물건이 좋소. 평양에서 내려온 보이부 놈들이 5만 위안을 불렀소. 그냥 넘기기엔 아까운데. 강 목사의 목소리. 무슨 소리요? 5만이면 딴 놈들 10명 값인데. 당장 내일 넘깁시다. 전현. 눈빛이 살아있어서. 오래 두면 사고 7년이야. 그것도 그렇지. 알았소. 내일 아침 기도회를 핑계로 따로 불러내서 창고로 끌고 갑시다. 보이부 놈들에게는 특별 인도라고 하지. 시우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이곳은 구원의 방주가 아니었다. 탈북자들을 물건으로 분류해 보이부나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기는 지옥의 경매장이었다. 황 노인조차 이들의 실체를 모르고 속았던 것이다. 그녀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남편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들의 탐욕을 위해 자신과 딸까지 팔아넘기려 하다니. 용서 못해. 시우는 조용히 벼라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품속에 칼을 꺼내 쥐었다. 폭풍군단의 저격수는 표적을 정하면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최 집사가 시우에게 다가왔다. 백동무, 목사님께서 백동무 모녀를 위해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오. 따라오시오. 최 집사는 시우를 예배당 뒤편 으슥한 지하 창고로 이끌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강 목사와 함께 낯선 사내 2명이 서 있었다. 투먼에서 보았던 그 사복 차림의 보이부 요원들이었다. 백시우 동무. 아니, 이제 백시우년이라고 해야 하나.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보이부 요원이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 목사는 뒤에서 문을 잠그며 돈을 세기 시작했다. 시우는 말없이 벼라를 바닥구석에 내려놓았다. 벼라야. 잠시만 눈 감고 있어. 어미가. 저기 더러운 벌레들 좀 잡고 올게. 뭐? 전현이. 보이부 요원이 그녀의 뺨을 때리려 손을 쳐들었다. 그 순간 시우의 몸이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뺨을 때리려던 요원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요원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시우는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요원에게 돌진했다. 그녀는 저격수였지만 11군단은 적진 침투를 위해 주체 격술 또한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인연이. 다른 요원이 권총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시우는 한 발 빨랐다. 그녀는 팔이 꺾인 요원을 밀치며 권총을 든 요원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손에 숨겨두었던 칼을 그의 허벅지 대동맥이 지나는 곳에 깊숙이 찔러넣고 비틀었다. 크악! 요원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5초 안에 일어났다. 히! 뒤에서 돈을 세던 강 목사와 최 집사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팔이 꺾인 보이부 요원은 고통 속에서 뒷걸음질 쳤다. 시우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어미 맹수의 얼음 같은 살기 그 자체였다. 기도 해주시겠다고? 시우가 강 목사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살려주시오. 살려. 내 남편이 당신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죽었소. 그리고 당신들은 내 딸까지 팔아넘기려 했지. 시우는 쓰러진 요원의 권총을 집어들었다. 철컥. 안전장치를 푸는 소리가 지하 창고에 울렸다. 내래. 지옥에서 기도를 올리러 왔소. 당신들. 오늘 제삿날인 줄 아시오. 분노에 찬 도파민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였다. 탕. 지하 창고에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그것은 살인을 위한 총성이 아니었다. 백시우가 쏜 총알은 강 목사와 최 집사의 발 바로 앞 시멘트 바닥에 박혔다. 으악!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시우는 그들을 죽일 수 없었다. 여기서 살인을 저지르면 그녀는 중국 공안에게 쫓기는 살인범이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된다. 그녀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그녀의 이성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돈. 네. 여기 있소. 강 목사가 벌벌 떨며 돈 가방 보이부에게 받은 현금을 그녀에게 밀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남쪽으로 보낸다는 길. 그 길이 어디요? 불지 않으면 다음 총알은 당신 대가리요. 말하겠소. 장백이요. 연길에서 장백현으로 가서 거기서 압록강 상류를 다시 넘어 해산 쪽 브로커에게 인계한단 말이오. 거짓말. 시우가 총구를 강 목사의 이마에 겨눴다.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되팔아 넘기는 길이었군. 살려주시오. 진짜 길이 있소. 현양으로 가는 길이 있소. 조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백이요. 기차역 앞에서 그 사람을 찾으시오. 제발. 시우는 강 목사가 내뱉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담았다. 그리고 부상당한 보이부 요원들과 강 목사, 최 집사를 창고 안에 밧줄로 꽁꽁 묶어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이 발견되기까지는 최소 반나절이 걸릴 터였다. 그녀는 돈 가방을 챙겨 경악과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깬 다른 탈북자들에게 말했다. 이놈들은 인신매매범들이요. 이 돈, 당신들 목도 있을 테니 알아서들 챙기시오. 그리고 살고 싶으면 당장 흩어지시오. 시우는 혼란에 빠진 그들을 뒤로한 채 벼라를 엎고 교회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연길 시내. 그녀는 이제 돈이 생겼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었다.
보위부와 인신매매 조직 양쪽의 추격을 동시에 받게 된 것이다. 강 목사가 말한 션양과 조 선교사라는 이름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11군단에서 배운 대로 조직이 아닌 지형을 믿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장백 산맥백 두산맥이었다. 도시를 벗어나는 것은 지옥이었다. 그녀는 훔친 권총을 옷 속에 숨기고 돈 가방을 든 채 갓난아이를 업은 평범한 조선족 행세를 했다. 연길 버스 터미널. 그녀는 션양이 아닌 정반대 방향 백두산 중국명 장백산으로 가는 표를 샀다. 추격자들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였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점점 문명과는 거리가 먼 깊은 산속으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그녀가 훈련받았던 11군단 훈련장과 지형이 흡사했다. 마음이 역설적으로 편안해졌다. 장백산 입구의 작은 마을 이도백화. 그녀는 그곳에서 버렸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다. 장백산의 깊은 숲속은 그녀에게 안식처였다. 그녀는 돈이 있었지만 돈을 쓰지 않았다. 식당이나 숙소는 모두 덫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숲에서 사냥감을 찾았다. 11군단에서 배운 대로 소리 없는 함정을 놓아 산토끼를 잡고 돌멩이를 던져 꿩을 잡았다. 저격수였던 그녀에게 20m 거리에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벼라도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미가 주는 거친 토끼 고기를 묵묵히 씹어 삼켰다. 아이의 눈빛이 어미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산을 타고 또 탔다. 방향은 오직 남쪽, 션양을 향해. 길도 없는 숲속을 지도와 나침반 터미널에서 산 하나의 의지에 나아갔다. 수십 일이 걸렸다. 그들의 행색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짐승에 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식량이 떨어졌다. 며칠을 굶주렸다. 시우는 탈진 상태에 빠졌고 벼라가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다. 저 멀리 깊은 산골짜기에 굴뚝 연기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작은 암자였다. 함정일까? 하지만 벼라가.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칼을 품에 안고 암자로 접근했다. 그곳은 놀랍게도 불상이 아닌 단군의 초상화를 모신 대종교의 작은 수도원이었다. 그녀가 문 앞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자 안에서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나왔다. 노인은 시우와 그녀의 품에 안긴 벼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강 목사의 탐욕이나 최 집사의 경계심과는 달랐다. 그것은 수천 년 묵은 바위 같은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길을 잃었는가? 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오래된 평안도 사투리로 물었다. 먹을 것을. 아이가. 시우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있었다. 벼라는 그 옆에서 노인이 떠먹여주는 쌀죽을 받아먹고 있었다. 일어났는가? 노인은 자신을 천무라 불렀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에서 항일 운동을 하던 독립군의 후예였고 공산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이곳 장백산에 숨어 쫓기는 조선의 영혼들을 거두고 있었다. 선생님, 저희는 알고 있네. 북에서 온 폭풍이지. 시우는 경악했다. 어떻게? 천무 노인은 웃었다. 이 장백산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네. 연길에서 보위부 놈들 2명을 작살내고 인신매매범 소굴을 뒤집어 놓은 11군단 여장부. 자네 소문이 이 산골까지 바람을 타고 날아왔네. 그는 시우의 팔에 난 상처를 살폈다. 자네, 그 기술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살려두었는가? 내 딸이 보고 있었습니다. 천무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을 품고는 생을 지킬 수 없네. 자네는 이미 그 이치를 깨달았어. 잘했네. 시우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천무 노인은 그녀에게 장백산의 약초를 가르쳐 주었고 그녀의 몸을 회복시켰다.
그는 시우의 칼 쓰는 법을 보더니 혀를 찼다. 자네의 기술은 오직 죽이기 위한 칼이군. 그것은 자네 자신도 베어버릴 게야. 그는 시우에게 나무 막대기를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바람처럼 움직이는 기공의 보법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11군단의 격술과는 달랐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흘려보내는 기술이었다. 진정한 강함은 꺾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일세. 그리고 가장 강한 자는 살기가 아니라 온기를 품는 법이지. 시우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의 움직임을 밤새 따라했다. 그녀의 몸이, 그리고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시우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벼라의 뺨에도 혈색이 돌았다. 떠나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곳은 자네가 머물 곳이 아니니. 천무 노인은 그녀에게 깨끗한 옷과 넉넉한 식량 그리고 지도 한 장을 주었다. 이 산맥을 타고 계속 남쪽으로 가게. 현양심양 근처에 다다르면 오룡사라는 절이 나올 게야. 거기 주지 스님이 내 오랜 동무일세. 그가 자네를 바다로 가는 길로 안내해 줄 걸세. 시우는 천무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다. 무릎이 땅에 닿았다. 이 은혜는 됐네. 대신 약조하게. 그 칼 다시는 복수를 위해 쓰지 말게. 오직 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만 쓰게. 그리고 언젠가 저 아이가 다 크거든. 이 백두산의 바람 소리를 기억하게 해주게. 백시우는 딸 벼라를 업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살기로 번뜩이지 않았다. 그것은 천무 노인이 말한 온기, 딸을 향한,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뜨거운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장백산맥의 겨울은 11군단의 그 어떤 혹한기 훈련보다 가혹했다. 그러나 백시우는 더 이상 온성에 누더기를 걸친 취사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폭풍이 되었다. 천무노사가 가르쳐준 흐름을 타는 보법과 야생에서 생존하는 지혜는 그녀의 11군단 저격술과 결합하여 그녀를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짐승의 길을 따라 걷고 짐승의 물을 마셨다. 낮에는 사냥 가죽으로 만든 은신처에서 벼라를 품고 잠을 잤고 밤에는 달빛과 별빛의 의지에 남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800m 밖의 표적을 노리던 저격수의 눈. 저 멀리 산 아래 도로를 지나는 공안 순찰차의 불빛, 산악지형을 수색하는 군견들의 소리, 심지어 숲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 감시 카메라의 렌즈 반사광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피했다. 벼라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혹독한 추위와 어미가 잡아온 날고기, 그리고 천무노사의 약초는 아이를 나약한 존재가 아닌 야생의 일부로 만들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미의 등에 엎여 어미의 눈빛을 닮은 채 묵묵히 세상을 바라보았다. 수십 일의 행군 끝에 거대하고 탁한 회색빛 장막이 눈앞에 펼쳐졌다. 현양심양. 만주 벌판의 심장이자 거대한 공업도시. 산맥의 청량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연과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산짐승의 행색을 감추기 위해 연길에서 빼앗은 돈으로 산골 마을의 빈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짐승 가죽을 벗어 던졌다. 다시 한번 그녀는 두 살배기 딸을 업은 평범한 조선족 여인의 모습으로 거대한 도시의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다. 현양은 연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덫이었다. 이곳은 북한의 대외 첩보 활동과 영사 업무의 중심지. 북한 총영사관을 위시한 수십 개의 무역 대표부, 그리고 그곳에 파견된 보위부와 정찰총국 요원들이 도시 전체에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연길에서 특급 표적을 놓친 그들은 시우가 반드시 이곳 현양을 거칠 것이라 확신하고 모든 탈북자 루트를 이잡듯 뒤지고 있었다. 천무노사가 일러준 오룡사를 찾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임무였다. 그녀는 섣불리 택시를 타거나 행인에게 길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도시 외곽을 돌며 공안들의 배치와 검문소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시내 지도를 통째로 외웠다. 마침내 오룡사에 도착했을 때 시우는 당황했다.
그곳은 천문오사의 암자 같은 한적한 곳이 아니었다. 수많은 관광객과 신도들로 붐비는 현양에서 가장 큰 사찰 중 하나였다. 이 인파 속에서 어떻게 주지 스님을 만난단 말인가. 그녀는 사찰 구석에서 벼라에게 물을 먹이며 승려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저격수의 인내심이었다. 그녀는 승려들의 서열과 역할을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숙한 대웅전에서 독경을 마친 뒤 수십 명의 승려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한 노승을 발견했다. 명진주지였다. 시우는 기회를 엿보았다. 명진주지가 잠시 홀로 뜰을 거닐 때 그녀는 벼라를 안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스님, 길을 묻고 싶습니다. 명진주지는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길은 2만 개의 불상 안에 다 있지요. 보살님, 어떤 길이 궁금하시오? 백두의 바람이 이끄는 길을 찾습니다. 천문오사가 알려준 암호였다. 명진주지의 미소가 옅어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시우와 그녀 품의 벼라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평범한 스님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는 시우의 옷매무새,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무엇보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녀의 눈빛 속 살기를 읽고 있었다. 천문오사께서 폭풍을 보내셨구려. 그는 시우를 데리고 승려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후원의 다실로 이끌었다. 차를 드시오. 천문오사께서는 무엇라 하시던가. 복수를 위해 칼을 쓰지 말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만 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바다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명진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천문오사께서는 나에게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소. 보살님, 지금 이 현양 전체가 보살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소. 북조선 총영사관의 권소자라는 자가 있소. 보위부에서 파견된 아주 독하고 집요한 놈이지. 그 자가 연길에서 박살난 강 목사의 조직을 넘겨받아 이 현양의 모든 탈북자 망을 감시하고 있소. 보살님을 조국을 배신한 11군단의 암살자라고 수배령을 내렸더군. 시우의 손이 떨렸다. 권소자. 그 이름은 그녀가 11군단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남편 철민의 부정을 적발했던 보위부 간부의 이름과 같았다. 어쩌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일지도 몰랐다. 그놈들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있어. 명진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길을 열어주기 전에 나도 보살님을 믿어야겠소. 천문오사는 보살님이 온기를 품었다 하셨지만 내 눈에 비치는 보살님은 아직 얼음 속에 갇힌 불꽃이요. 그 살기를 품고는 바다에 닿기 전에 스스로 타버릴게요. 명진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다. 마당을 쓸고 있는 한 젊은 사내가 있었다. 저 사내, 덕산이라고 하오. 3년 전 북에서 넘어왔지. 넘어오다 제 어미와 누이를 인신매매범들에게 잃었소.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지. 저자는 그 인신매매범들을 찾아 죽이는 것이 삶의 목표요. 저자에게 보살님은 무엇을 해줄 수 있소? 시우는 스님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저도 그런 놈들을 만났습니다. 연길에서 그놈들을 제압했습니다. 제압? 아니요. 보살님은 그들을 죽이고 싶었으나 아이 때문에 참은 게지. 다루오. 명진 스님은 시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만약 마니프 보살님의 남편을 죽인 자가 바로 저 문을 열고 들어와 내게 살려달라고 빈다면 보살님은 어찌하겠소? 시우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권소자. 만약 그놈이라면 저는 그놈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 넣을 겁니다. 내 남편이 당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다. 명진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보살님은 아직 바다로 갈 수 없어. 그 복수심이 보살님뿐만 아니라 보살님을 돕는 우리 모두를
그리고 저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이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시우가 절박하게 외쳤다. 내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소. 나는. 그래서 명진 스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복수를 위해 살아있는 딸의 목숨까지 걸겠단 말이오. 그것이 엄이요? 그것이 천문오사가 말한 온기요? 시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복수. 그녀는 단 한순간도 남편의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품속의 벼라를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미의 옷자락을 쥐고 잠든 아이. 시우는 명진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음 같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수도 용서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나처럼 총을 잡는 대신 밥을 굶는 대신 그냥 웃으면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명진 스님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마음이 보살님의 길이요.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바다에 닿을게요. 일어나시오. 그는 다실 뒤편의 족자를 걷어냈다. 숨겨진 문이 나타났다. 이 길은 현양의 지하를 가로지르는 옛 방공호요. 우리 사찰과 남조선 영사관이 비밀리에 연결된 통로지. 하지만 지금 영사관은 권소좌놈들의 1순위 감시 대상이요. 그 길은 쓸 수 없어. 그럼 바다는 현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 대련으로 가야 하오. 명진 스님은 새로운 지도와 두툼한 돈 봉투 그리고 작은 호신용 가스총을 내밀었다. 내가 아는 망을 통해 대련항의 화물선에 태워주겠소. 이 절의 식료품을 납품하는 트럭이요. 오늘 밤 그 트럭에 숨어 현양을 빠져나가시오. 대련에 도착하면 이 주소로 가시오. 판 사장이라는 자가 보살님을 마지막 배에 태워줄게요. 시우는 스님의 배려에 그리고 자신을 시험했던 그 깊은 뜻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그녀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다. 딸을 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11군단의 폭풍에서 어미 백시우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현양의 밤은 짙은 안개와 공장 매연으로 자욱했다. 백시우는 명진 스님이 알려준 대로 오룡사 뒤편의 비밀 통로를 통해 사찰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거대한 농산물 도매시장이었다. 그곳에 오룡사 납품이라는 팻말을 단 낡은 냉동 탑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탑차의 뒷문을 열었다. 안에는 얼어붙은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에 스님께서 이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셨소. 아이가 괜찮겠소? 영하 20도의 냉동 칸. 하지만 시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온성 42로 초소의 겨울바람보다 이곳이 더 따뜻할 리는 없었다. 그녀는 벼라를 자신의 외투 안에 품다시피 안고 배추 더미 사이로 파고들었다. 대련까지 10시간이요. 잘 쉬시오. 문이 닫혔다. 완전한 암흑. 엔진이 켜지고 트럭은 지옥의 냉기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시우는 벼라가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쉴 새 없이 아이의 손발을 주무르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11군단에서 배운 체온 저하를 막는 호흡법을 사용했다. 이것은 생존인 동시에 명진 스님이 말한 온기를 실천하는 그녀만의 사투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트럭이 거칠게 멈춰섰다. 고속도로 검문소였다. 정차, 냉동차, 문 열어. 아이 공안 동지. 이거 절에 들어가는 배추요. 얼어 죽겠는데. 그냥 좀 갑시다. 시끄러워. 요즘 북조선년 하나가 새끼 없고 설치는 거 몰라? 현양에서 놓쳤는데 대련으로 튈 거라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열어. 시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권소자. 그놈의 거미줄이 현양뿐만 아니라 이곳까지 뻗어 있었다. 철컥.
냉동 칸 문이 열렸다. 한겨울의 냉기가 아니라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공안의 손전등 불빛이 배추 더미를 훑었다. 별거 없구만. 배추뿐이잖아. 그렇다니까. 춥소. 어서 닫으시오. 불빛이 사라지려던 찰나. 시우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얼어붙은 배추 더미의 가장 깊은 곳, 천장 가까이에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다. 잠깐. 손전등 불빛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시우와 눈이 마주쳤다. 아니, 시우의 품속에서 틈새로 간신히 바깥을 내다보던 별아의 작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공아는 씩 웃었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됐어. 출발해.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시우는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방금 전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스님께서 미리 손을 써두셨소. 운전사가 격벽 너머로 외쳤다. 저 검문소 공안. 독실한 불자여. 명진 스님이라면 껌뻑 죽지. 스님께서 만약 눈이 마주치거든 부처님을 뵌 셈치고 눈을 감으라고 하셨다오. 시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부패가 자신을 살리더니 이번에는 종교가 그녀를 살렸다. 이 거대한 땅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지옥 같은 10시간이 지나고 트럭은 마침내 바다 냄새가 나는 도시 대련에 도착했다. 트럭에서 내렸을 때 시우는 온몸이 얼어붙어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별아는 붉어진 뺨으로 어미의 품속에서 바다 냄새를 맡고 있었다. 명진 스님이 알려준 주소는 대련항 부근 흑석초라는 어촌 마을의 허름한 선박 수리소였다. 대풍 선박. 간판은 녹슬어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시우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고칠 배도 없는데. 명진 스님. 소개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의 사내가 나타났다. 판 사장이었다. 그는 시우와 별아를 훑어보더니 침을 퇴뱉었다. 젠장. 스님이 또 귀찮은 일을 맡겼구만. 그것도 애까지 딸린. 지금 항구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 몰라? 션양 총영사관의 권소자라는 미친놈이 대련공안국을 들쑤시고 있어. 11군단 출신 암살자가 대련항으로 밀입국 남조선으로 테러를 감행하려 한다고. 하, 기가 막힌 시나리오지. 공안 놈들 실적에 눈이 멀어서 지금 항구의 정박한 배는 모조리 뒤지고 있어. 명진 스님의 루트가 또다시 막힌 것이다. 그럼 길은 없는 겁니다. 판 사장은 술병을 입에 털어넣으며 킥킥거렸다. 길은 있지. 언제나 있지. 다만 그 길이 좀 비쌀 뿐이야. 그는 시우의 돈 가방을 힐끗 보았다. 그깟 돈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 그는 수리소 구석에 처박힌 낡은 무전기를 가리켰다. 아가씨, 몸놀림이 보통이 아니라지. 11군단? 폭풍? 하. 판 사장의 눈빛이 순간 술 취한 눈빛에서 과거 시우가 안기부 요원 오 실장에게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다. 나 전직 남조선 해상공작원이요. 여기서 버려졌지. 10년째. 이 지옥에서 썩고 있소. 저 무전기로 서울에 내 생존 신호를 보내야겠소. 하지만 저 무전기를 켜는 순간 5분 안에 공안과 보위부 놈들이 이 수리소를 덮칠 게야. 주파수 감청은 놈들이 더 빠르거든. 그가 시우에게 녹슨 작살총을 던져주었다. 아가씨가 5분, 아니, 딱 10분만 버텨주시오. 내가 서울과 교신하는 그 10분. 그러면 저기 저 배, 내 마지막 남은 저 고깃배로 당신을 태워서 공해상으로 쏴주겠소. 그것은 거래였다. 그녀의 11군단 전투 기술과 그의 버려진 정보망을 교환하는 목숨을 건 도박. 시우는 작살총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명진 스님이 준 가스총과 칼을 확인했다. 10분이 아닙니다. 뭐? 5분. 5분 안에 끝내시라요. 그 이상은 나도 장담 못하오. 내 딸 별아가 지켜보고 있으니. 판 사장은 그녀의 그 서늘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좋아. 5분. 시작하지. 판 사장이 무전기에 전원을 켰다. 치지직. 낡은 기계가 깨어나는 소리와 함께 대련항의 모든 감청 장비가 이 작은 수리소를 향해 붉은 점을 찍기 시작했다. 판 사장이 무전기 다이얼을 돌리며 암호화된 모스 부호를 타전하기 시작한 순간 수리소 밖은 이미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삐읍삐읍삐. 신호가 서울을 향해 날아가는 동시에 그 신호를 역추적한 권 소자의 팀과 대련공안의 차량들이 흑석초의 좁은 골목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오고 있었다. 3분. 3분 안에 도착한다. 이 미친놈아. 빨리. 시우는 수리소의 낡은 철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선박용 철판으로 막았다. 이곳은 그녀의 저격 지점이었다. 11군단 해상저격여단은 고립된 등대나 선박에서 적의 상륙을 저지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완벽한 방어 진지였다. 별아야. 어미등 뒤에 꼭 붙어 있어라.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시우는 별아를 포대기로 등에 단단히 묶고 작살총을 창문 틈새에 거치했다. 그리고 연길에서 빼앗은 권총을 허리춤에 칼을 팔뚝에 고정했다. 그녀는 천문오사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살기가 아닌 온기. 하지만 지금은 예외였다. 천문오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저는 폭풍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 쾅, 쾅, 쾅. 문 열어. 공안이다. 열지 않으면 발포한다. 철문이 찢어질 듯한 충격음과 함께 중국 공안의 경고 방송이 울렸다. 1분. 1분만 더. 독수리. 여기는 갈매기. 응답하라. 젠장. 판 사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시작합니다. 시우는 창문 틈새로 문을 부수기 위해 돌진해 오는 공안 2명을 확인했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겼다. 쉿. 작살이 아니었다. 판 사장이 개조한 끝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쇠줄이 발사되었다. 으악. 쇠줄에 감긴 공안 2명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전현이. 무기를. 쏴라. 쏴 죽여. 탕. 수십 발의 총알이 낡은 철판을 뚫고 수리소 안으로 비산했다. 시우는 선박 엔진 블록 뒤로 몸을 숨겼다. 불꽃이 튀고 쇠조각이 별아의 뺨을 스칠 뻔했다. 시우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감히 내 딸을. 그녀는 연막 탄판 사장이 준비안을 창밖으로 던졌다. 흑석초 앞바다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다. 콜록. 제기랄. 안 보인다. 그 틈을 타 시우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연기 속의 유령과 같았다. 그녀는 공안들의 시야가 아닌 그들의 소리와 기척을 쫓았다. 11군단에서 배운 야간 침투술. 어디야? 여기. 컥. 시우는 공안의 등 뒤에서 나타나 목을 팔꿈치로 가격해 기절시켰다. 다른 한 명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권총 손잡이로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그녀는 죽이지 않았다. 천문오사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시체는 추격을 멈추게 하지만 부상자는 적의 대열을 혼란시키고 발을 묶는다는 11군단의 전술이었다. 응답했다. 갈매기. 응답했다. 수리소 안에서 판 사장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5분. 아니 3분. 3분만 더. 그때였다. 연기 속에서 그 모든 혼란을 뚫고 한 사내가 시우를 향해 걸어 나왔다. 그는 공안의 제복이 아닌 말끔한 인민복 차림이었다. 권 소자였다. 그의 손에는 시우의 것과 같은 73식 저격 보총이 들려 있었다.
백시우 상위. 아니, 백가년. 권 소좌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내년 11군단의 수치다. 내년에 서방 남편 강철민이도 조국을 배신하더니 그 피가 어디 가겠나. 시우의 모든 이성이 끊어졌다. 내 놈이 내 남편을. 그래, 나다. 권 소좌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놈 너무 고지식해서 말이야. 군단장 동지의 혁명 사업을 방해하더군. 그래서 내가 직접 처리했지. 내년에 그 잘난 저격총과 똑같은 걸로. 지뢰사고라. 걸작이었지. 시우는 벼라가 등에 엎인 것도 잊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죽여버리겠어. 그것이 권 소좌가 노린 함정이었다. 이성을 잃은 시우가 연막 속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그는 저격보총의 개머리판으로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크역. 시우는 숨이 막혀 쓰러졌다. 권 소좌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었다. 꼴 좋다 이년아. 내년에 그 잘난 기술도 분노 앞에서는 쓸모없지. 이제 내 서방놈 곁으로 보내주마. 물론 전현 새끼도 함께. 그가 총구를 쓰러진 시우의 머리에 겨누었다. 벼라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벼라가. 시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권 소좌의 발목을 잡았다. 아직 안 끝났소. 이 개새끼야. 그녀는 권총을 쏠 힘도 칼을 쥘 힘도 없었다. 그녀는 천무노사가 가르쳐준 대로 힘을 흘려보내는 대신 단 하나의 기술을 썼다. 그녀는 권 소좌의 발목을 잡은 채 온 힘을 다해 그의 군화 앞굽을 물어뜯었다. 으악! 이 미친! 짐승 같은 행동. 권 소좌가 당황하여 그녀를 떼어내려 발길질을 하는 순간 시우는 그의 다리를 비틀어 넘어뜨렸다. 다 됐다. 교신 끝. 아가씨. 배로. 판 사장이 수리소 뒷문을 열고 외쳤다. 뒷문은 바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다. 시우는 권 소좌를 뿌리치고 벼라를 확인한 뒤 절뚝이며 배를 향해 달렸다. 어딜 도망가. 권 소좌가 일어나 총을 겨누었다. 탕. 총성이 울렸지만 쓰러진 것은 시우가 아니었다. 권 소좌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판 사장이 낡은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10년 만에 쏴본 총이었지만 그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가자. 어서. 시우와 판 사장은 벼라를 안고 작은 고깃배에 몸을 날렸다. 판 사장이 시동을 걸자 엔진이 기적처럼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잡아. 저 배 잡아. 어깨를 부여잡은 권 소좌가 악을 썼다. 공안들이 방파제 끝에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타타타탕. 총알이 배전을 때렸다. 시우는 벼라를 감싸 안고 선실 바닥에 엎드렸다. 꽉 잡아. 판 사장은 배를 전속력으로 몰아 방파제를 들이받을 듯이 스쳐 지나가며 어두운 공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어둠 속에서 흑석초의 총성과 고함 소리가 멀어져 갔다. 시우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피와 기름때 범벅이 된 손으로 남편의 군번줄을 움켜쥐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그 어떤 육지의 위험보다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서해황해의 거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련 흑석초의 방파제를 벗어난 낡은 고깃배는 권 소좌가 내뿜는 지옥의 불길을 뒤로하고 망망대해로 뛰어든 한 줌의 낙엽과도 같았다. 총알이 빗발치던 긴박감은 잠시 그보다 더 거대하고 원초적인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서해황해의 겨울바람이었다. 바람은 11군단의 훈련장을 비웃듯 살을 애는 칼날이 되어 낡은 배의 모든 틈새를 파고들었다. 판 사장은 어깨에 총상을 입은 권 소좌를 쏘아 마친 여파로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교신했다는 흥분으로 격렬하게 기침을 해댔다. 젠장. 이놈의 깡통 배가 버텨줘야 할 텐데.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다. 대련항을 빠져나온 지 불과 서너 시간. 그들을 쫓던 중국 공안의 추격도 권 소좌의 분노도 닿지 않는 공해상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폭풍우가 그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쾅! 집채만 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렸다. 작은 고깃배는 장난감처럼 수직으로 솟구쳤다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쳤다. 으악! 판 사장이 조타실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시우동무. 엔진이 맛이 갔어. 푸드득. 컥. 배의 심장이 꺼져가고 있었다. 11군단 해상저격여단. 백시우는 수없이 바다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녀는 바다의 속성을 알았다. 이대로라면 1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배는 전복될 터였다. 별아야. 별아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시우는 딸을 자신의 가슴팍에 포대기로 다시 묶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판 사장을 조타실 구석으로 끌어냈다. 정신 차리시오. 판 사장 동무. 당신 10년 만에 서울과 교신했다면서 이대로 죽을 거요. 그녀는 선실의 모든 밧줄을 끌어모아 자신과 판 사장 그리고 별아를 조타실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배가 뒤집히더라도 물속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였다. 그리고 그녀는 부서진 조타키를 잡았다. 엔진은 죽었지만 방향은 죽지 않았다. 그녀는 파도의 흐름을 읽었다. 11군단의 저격수는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을 읽어 탄도를 계산했다. 지금 그녀는 그 기술을 총알이 아닌 이 배의 생명을 위해 쓰고 있었다. 파도를 정면으로 받으면 안 돼요. 비스듬히 흘려보내야 하오. 천문오사가 가르쳐준 힘을 흘려보내는 보법. 그것은 배를 모는 이치와도 같았다. 그녀는 조타키를 잡고 거대한 파도의 힘을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뱃머리를 살짝 비틀어 파도가 배의 옆을 타고 넘어가게 만들었다. 밤이 지났다. 그리고 또다시 밤이 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망망대해 위에서 죽음의 경계를 위태롭게 표류했다. 별아의 울음소리는 멎었고 판 사장의 숨소리도 희미해졌다. 시우의 손은 조타키에 얼어붙었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다. 철민동무. 여기까지인가 보오. 그녀가 의식을 잃어가던 찰나. 희미하게 꺼져가던 별아가 갑자기 손가락을 들어 한쪽을 가리켰다. 불. 시우는 얼어붙은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렸다. 저 멀리 수평선 끝. 폭풍우가 거친 검은 바다 위에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불빛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백 개의 불빛. 그것은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하고 찬란한 빛의 도시였다. 저기가 그때였다. 쇠에그. 어둠을 찢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그들의 배를 비추었다. 표류 선박 발견. 대한민국 해군이다. 배 위에 있는 인원은 즉각 무기를 버리고 엎드리시오. 헬기에서 쏟아지는 한국어. 하지만 그것은 온성의 초소에서 듣던 거친 말이 아니었다. 낯설지만 또렷하고 힘이 넘치는 목소리였다. 시우는 조타키를 놓았다. 그리고 별아를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하얗고 깨끗하지만 창문이 없는 방. 공기는 따뜻했지만 그 공기 속에는 흑석초의 기름 냄새도 장백산의 흙냄새도 없었다. 오직 소독약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기계음만이 가득했다. 일어나셨습니까? 방 한가운데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흑석초의 공안처럼 탐욕스럽지도 권소자처럼 잔인하지도 않았다. 그는 11군단의 정치지도원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이성적인 눈을 하고 있었다. 여기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안가입니다. 내 이름은 차규진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내 딸은 별아는. 시우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는 안전합니다. 차 실장이 담담하게 말했다.
현재 군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와 폐렴 기운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강인한 아이더군요. 어미를 닮아서 아이는 안전하다. 그 한마디가 시우의 모든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켰다. 아이가 그들의 손에 있었다. 백시우 상위. 아니, 11군단 폭풍군단 756대 연합부대 해상저격여단 소속 저격수 백시우 동무. 차 실장은 그녀의 이력을 정확하게 읊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는 환영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시우를 손님이 아닌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판 사장. 아니, 김영석 씨의 교신은 잘 받았습니다. 그가 10년 만에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백시우 씨가 만들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차 실장이 본론을 꺼냈다. 그는 벽면에 스크린을 켰다. 시우의 얼굴 사진, 군복을 입은 사진, 그리고 남편 강철민의 사진이 떴다. 남편 강철민 상위. 후방총국 소속. 군수물자 횡령 및 남조선 간첩 내통 혐의로 처형. 이것이 우리가 파악한 북의 공식 입장입니다. 거짓이요. 알고 있습니다. 차 실장이 의외의 대답을 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입니다. 북한 최정예 저격수가 군부의 부조리로 남편을 잃고 두 살배기 딸을 업고 41호 초소에서 탈출, 투먼의 밀수꾼을 제압하고 연길의 인신매매 조직을 박살내고 보위부 요원 2명을 무력화시킨 뒤 장백산맥을 야생으로 횡단, 현양의 지하 조직과 접선, 대련에서 공안과 교전하며 유유히 바다로 탈출했다. 그가 서류를 넘겼다. 이건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백시우 씨, 우리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연출한 고도로 훈련된 위장 탈북 공작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었소. 그 딸조차 공작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모성애는 가장 강력한 위장막이니까요. 시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모든 것이 이 차가운 방 안에서 시나리오와 도구라는 단어로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무엇을 원하시오? 증명하십시오. 차 실장이 스크린에 또 다른 사진을 띄웠다. 대련 흑석초에서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진 권 소자의 사진이었다. 이자 권충혁 소자. 보위사령부 7국 해외 반탐국 소속. 당신의 정보대로 11군단 군수물자 횡령 라인의 핵심 인물입니다. 동시에 남조선 내 고정 간첩망을 관리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시우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이자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놈은 대련에서 부상을 입은 뒤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당신만이 놈을 압니다. 당신만이 11군단 폭풍군단의 내부 암호 체계와 놈의 행동 방식을 압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조국을 배신한 권 소자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그리고 당신이 정말 이 땅에서 딸과 함께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그것은 제안인 동시에 협박이었다. 시우는 권 소자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을 죽인 원수,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 그녀의 손이 다시 칼을 쥐는 것처럼 떨려왔다. 복수.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장백산의 바람소리. 살을 품고는 생을 지킬 수 없네. 천문오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우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살기는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감과 딸을 향한 그리움만이 남아있었다. 아니요. 뭐라고요? 나는 그자를 쫓지 않겠소. 차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것은 그의 시나리오에 없는 반응이었다. 이유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남편의 복수는, 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권 소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오. 그놈이 짓밟으려 했던 진실을 지키는 것이었소.
그리고 그녀는 차 실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딸 벼라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백시우나 강철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웃으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요. 내 임무는 대련 앞바다에서 끝났소. 내 총은 이미 서해에 버렸소. 나는 더 이상 폭풍이 아니오. 나는 그저 벼라의 어미일 뿐이요. 차 실장은 한참 동안 시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 눈에서 거짓이나 위장을 읽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그가 본 것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남은 생존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결정체였다. 좋습니다. 차 실장은 스크린을 껐다. 방이 환해졌다. 당신의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백시우 씨, 당신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는 시우가 권 소자를 잡는 것을 돕는다고 했다면 그녀를 복수심에 눈이 먼 통제 불가능한 요원으로 분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보다 딸의 미래를 택했다. 그것은 공작원이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것은 오직 어미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딸을 만나게 해주시오. 차 실장은 웃으며 문을 열었다. 물론입니다. 어서 가시죠. 박선영 씨.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인천. 서해의 파도가 가장 먼저 닿는 도시. 어머니, 여기 보세요. 12살이 된 박하늘별 아이가 갯벌 체험장에서 작은 개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늘아, 뛰지 마. 넘어져. 박선영 백시우의 딸을 향해 소리치며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같은 저격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의 관제사였다. 그녀는 정보사에서의 조사를 마친 뒤 판 사장 김형석과 함께 특별 정착 교육을 받았다. 판 사장은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다. 박선영은 자신의 11군단 경력, 특히 해상 침투와 항해술, 그리고 저격수로서의 뛰어난 관찰력을 인정받아 총 대신 레이더를 잡는 일을 택했다. 그녀의 임무는 더 이상 파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수백 척의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오도록 지키고 인도하는 일을 했다. 천문오사가 말한 온기를 품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권 소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녀는 묻지 않았다. 다만 몇 년 뒤 차 실장에게서 원산금고 라인이 정리되었다는 짤막한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이다. 어머니, 저기 배 들어온다. 엄청 커. 하늘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위용을 드러내며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박선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저 배가 자신이 10년 전 죽음을 무릅쓰고 건넜던 그 검은 바다를 지나왔음을 알았다. 철민동무, 보고 있소? 그녀는 옅은 미소와 함께 남편의 군번줄이 걸린 목걸이를 매만졌다. 우리 별아, 이렇게 잘 컸소. 당신이 원했던 세상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소.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았다. 그리고 딸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그것이 지옥 같은 부조리와 폭풍 속에서 그녀가 찾아낸 유일한 진실이었고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서해의 노을이 두 모녀의 웃음 위로 따뜻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